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11,880명으로 화요일 발표 기준으로 지난해 6월 이후 34주 만에 가장 적었습니다. 어제부터 영유아 대상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는데 접종률이 0% 내에 그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오는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가 이번 달에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는 중국발 입국자의 양성률 하락과 함께 중국에서 새로운 변이가 나오지 않은 것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강진 피해 직격탄을 맞은 튀르키예 동남부와 시리아 서북부 접경 지역에서 규모 6.3의 지진이 또 발생했습니다. 건물 여러 채가 추가로 붕괴하면서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여진 공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의족에 인공지능을 적용해서 착용 시 통증은 줄이고 보행을 더 편하게 해주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기존 제품보다 가격도 저렴하고 장착 방법도 쉬워서 상용화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일본 국민의 절반 이상이 현재 정지 중인 원전의 운전 재개에 찬성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이후 12년 동안 이어진 같은 질문에서 찬성이 반대보다 많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1일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튀르키예에서 현지 시간 20일 규모 6이 넘는 지진이 또 발생해서 지금까지 8명이 숨지고 600여 명이 다쳤습니다. 유럽 지중해 지진센터는 이날 오후 8시 4분 튀르키예 동남부와 시리아 서북부 접경지에서 규모 6.3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진은 지난 6일 지진으로 큰 피해를 본 하타이주 안타키아로부터 남서쪽 16km 지점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진 발생 깊이는 10km 정도입니다. 튀르키예 당국에 따르면 6.3 지진에 이어서 5.8 여진이 발생했으며 이후 여진이 25차례 이상 더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튀르키예에서 3명이 숨지고 200여 명이 다쳤으며 인접한 시리아에서는 5명이 숨지고 470여 명이 부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 6일 발생한 2차례 강진으로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지금까지 4만 7천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브라질 남동부에 폭우가 내려 최소 36명이 사망하고 330여 명이 집을 잃는 등 극심한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브라질 매체 G1과 CNN 브라질, AP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현지 시간 19일 상파울루주 곳곳에는 전날부터 거의 24시간 동안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상파울루주 정부는 성명을 통해서 이 지역에서 하루 만에 600mm가 넘는 강우량이 기록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역대 하루 강수량 최다치 수준인데 상세바스티앙에서 35명이 사망하고 인근 우바투바에서 7세 소녀가 목숨을 잃는 등 최소 36명이 숨졌다고 주 정부는 밝혔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11,88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2천여 명, 2주 전보다 4천여 명씩 적습니다. 화요일 발표 기준으로 지난해 6월 28일 이후 34주 만에 최소 기록입니다. 신규 환자 가운데 국내 발생은 11,855명, 해외 유입은 25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195명으로 이틀 연속 1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사망자는 8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3,873명입니다. 어제부터 만 6개월에서 4세 사이 영아와 유아를 대상으로 한 백신 예약 접종이 시작됐지만 접종률은 상당히 저조합니다. 방역당국은 예약 접종에 앞서서 지난주부터 선제적으로 당일 접종도 시행했는데 첫날이었던 지난 13일엔 단 3명, 지난주 한 주 동안에도 접종자가 92명에 그쳤습니다. 사전 예약자가 1,200명 정도인데 이들이 모두 접종을 한다고 가정해도 4세 이하 인구 대비 접종률은 사실상 0%대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중국에서 오는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가 이번 달에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 방역 정책을 자문하는 전문가 다수가 이달 안에 해제해도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중국에서 오는 입국자 가운데 단기 체류 외국인은 인천공항에 도착 즉시 PCR 검사를 받습니다. 검사 결과 코로나19 양성 판정받는 비율은 최근 일주일 동안 1% 안팎의 극히 낮은 수준을 유지했고 양성 판정이 아예 안 나온 날도 있었습니다. 장기 체류 외국인과 내국인까지 합한 전체 중국발 입국자의 주간 양성률 역시 이달 둘째 주에 0%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중국발 입국자의 양성률이 안정세를 유지하면서 강화된 방역 조치가 이달 안에 끝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방역 정책을 재현하는 전문가 기구인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의 최근 회의에서도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사 의무를 이달 안에 종료해도 된다는데 다수 의견이 모였습니다. 자문위는 중국발 입국자의 양성률 하락과 함께 중국에서 새로운 변이가 나오지 않은 것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정기석 자문위원장은 중국의 코로나19 상황이 현재 안정화 단계로 보인다며 국내 상황도 대응 가능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강화된 방역 조치 가운데 단기 비자 발급 제한은 지난 11일부터 해제했습니다. 남아있는 입국 전후 검사 의무 등은 이번 주에 해제 여부와 시점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입국 전후 PCR 검사, 도착 공항 일원화 등 2월 28일까지 예정된 나머지 방역 조치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종료 여부를 확정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자문위는 코로나19 유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일상적 관리 체계로의 전환도 단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원숭이 두창으로 알려진 엠폭스의 국내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이 8개월 만에 주의에서 관심 수준으로 하향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17일 위기평가 회의를 열고 어제를 기점으로 위기경보 수준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방대본은 국내외 감염 발생 상황과 방역 대응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첫 엠폭스 확진자는 지난해 6월 22일 처음 발생했고 이에 따라 위기경보 수준이 바로 주의로 상향돼 약 8개월 동안 유지됐습니다. 하나, 옳지. 터백이 잘 있어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오는 27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MWC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이 장관이 관절염이 심해서 전시장을 돌기 힘들다며 올해 MWC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장관의 대신에 홍진배 네트워크 정책실장이 참가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라며 당초 이 장관이 행사장에서 진행하기로 했던 연설 일정 등 진행은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장관은 MWC 행사 둘째 날 망 중립성 등에 대한 토론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세션에서 연설을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다리가 절단된 환자는 환부가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맞춤형 의족을 착용해도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의족에 인공지능을 적용해서 착용 시 통증이 적고 보행을 더 편하게 해주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강범규 씨는 지난 2021년 심정지를 겪은 이후
한쪽 다리가 괴사돼 다리 절단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맞춤형 의족을 사용해 왔는데 2년이 지나도 불편한 건 여전합니다. 몸무게 변화나 붓기에 따라 환부 모양이 변하기 때문에 종종 의족이 헐거워지거나 꽉 끼기 때문입니다. 착용을 한 후로 한 2시간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까지 한계가 오는 것 같아요. 멀쩡한 사람도 손을 꽉 잡고 피면 지릿한 전기가 오듯이 이거는 더욱더 더하죠. 아픈 환부이니까. 국내 연구진이 의족에 인공지능을 적용해 이런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의족 내벽에 장착된 공기주머니가 차오르자 의족이 좁아지고 공기주머니를 비우자 의족에 여유가 생깁니다. 환부가 부어 의족에 압력이 가해지면 인공지능이 의족이 빠지지 않을 정도로만 조임을 풀고 압력이 줄면 의족을 다시 조입니다. 보행 패턴을 이용해서 착용자가 평지를 걷고 있는지 또는 계단을 걷고 있는지 경사로를 걷고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 이 의족 스킷이 체크해서 공기를 넣었다 뺐다 진행하게 됩니다. 시중에도 의족 조임을 바꿔주는 부품이 있지만 수동으로 조절하는 방식뿐입니다. 연구팀은 인공지능 부품 가격이 기존 수동 조절 부품의 절반 이하로 저렴한 데다 장착에 복잡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아 가격 경쟁력이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에 작업하는 공정에서 한 2~3시간만 더 추가되면 충분히 간단하게 그 시술을 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구진은 올해 안에 기술 이전을 완료하고 내년에는 실제 환자들이 인공지능 의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입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요즘 주목받고 있는 인공지능 AI죠. 챗 GPT가 불과 30시간 만에 책을 만들어냈습니다. 출판계 혁신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과연 책이란 무엇인가라는 화두도 던지고 있습니다. 신웅진 기자입니다. 삶의 목적을 찾는 것은 인내와 자기 성찰이라는 문장. 풍부한 인생의 지혜를 품은 듯한 이 책의 저자는 AI인 챗 GPT입니다. 영어 문장 번역은 인공지능인 파파고가, 표지는 셔터스톡이라는 AI가 맡았습니다. 사람의 역할은 제목과 목차를 정해 영어로 질문하는 정도로 개입을 최소화했습니다. 유능하고 훌륭하고 어떻게 잘 모든 것들을 그 작업자의 지시에 좀 잘 맞춰서 잘 해낼 수 있는, 일을 잘 수행해낼 수 있는 팀원이 생긴 셈이다라고 그렇게 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질문에 응답하고 번역하는 데 4~5시간. 기획자와 번역자 2명이 검수하는 것까지 포함해 불과 30시간 만에 작업이 끝났습니다. 챗 GPT가 만든 첫 책이라는 소문에 선주문이 쇄도하고 중국 등 해외에서 계약 문의가 이어지는 등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뇌과학자인 김대식 교수가 쓴 챗 GPT에게 묻는 인류의 미래도 곧 출시될 예정입니다. 김 교수가 사랑과 죽음 등에 대해 반복적으로 질문하고 챗 GPT가 딥러닝을 통해 내놓은 답을 정리한 것인데 원고 제작에 2주 정도 소요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빨라도 몇 달은 걸리는 출판 작업에 혁신이 일어난 것인데 이런 결과물을 과연 책으로 부를 수 있느냐는 회의론도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이 AI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해서 더 창조적인 작업물을 낼 수 있는가로 활용이 되는 쪽으로 우리 사회 전체가 진화가 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대중들 역시 가늠을 할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지식의 집대성인가? 아니면 세련된 표절 또는 짜깁기인가? AI가 지식산업의 혁명을 불러오고 있는 가운데 출판업계도 그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SK텔레콤은 로봇에 부착해 화재와 가스 누출을 감시하는 AI 로봇 키트를 업계 최초로 출시했습니다. 이 키트는 컴퓨터와 카메라, 5G 모뎀 등으로 구성됐으며 고객은 고화질로 AI 영상 분석뿐 아니라 유해가스 감지기와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 실내 공간도 감시할 수 있다고 SKT는 설명했습니다. 또 하나의 관제 시스템으로 드론과 로봇을 동시에 제어할 수 있어서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당시 발생한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12년 만에 처음으로 일본에서 원전 재가동 찬성 여론이 반대를 앞섰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 12주년을 앞두고 18일에서 19일 이틀 동안 전국 유권자 1,181명을 전화 여론조사한 결과 현재 정지 중인 원전의 운전 재개에 대해 찬성이 51%로 반대 42%보다 9%포인트 앞섰다고 보도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이후 같은 질문에서 찬성이 반대보다 많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동안 아사히 신문 여론조사에서 원전 재가동 찬성을 30% 전후, 반대는 50에서 60%였습니다. KT 구현모 대표의 연임에 대해서 국민연금이 제동을 걸면서 공개 경쟁으로 결정될 예정인 KT 차기 대표 자리를 놓고 34명이 지원했습니다. KT를 시작으로 국민연금은 확고한 대주주가 없는 소유 분산 기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주권 행사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이순윤 기자입니다. 초거대 AI 전략 발표에 이어 몽골과의 히토류, 디지털 협력을 내세운 KT 구현모 대표이사의 연임은 지난해 12월 KT 이사회가 차기 대표이사 후보로 부대표를 추천하기로 의결할 때까지만 해도 확실해 보였습니다. 제가 지난 2020년 10월 달에 디지코 KT를 선언하는지 AI는 단기간 내 모든 산업의 깊숙이 적용돼서 디지털 대전환을 이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분율이 10.13%로 일대 주주인 국민연금은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이유로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결국 기존 의결 사항을 백지화한 KT 이사회가 새로 후보 공모에 들어갔고 KT 차기 대표이사 후보로 34명이 지원했습니다. 사외에선 권은희 전 KT네트워크스 비즈 부문장, 김성태 대통령 직속 디지털 플랫폼 정보위원회 자문위원, 김종은 전 통상교섭 본부장, 박종진 IHQ 부회장, 윤진식 전 산업자원부 장관 등 18명이 지원했습니다. 사내에선 구현모 대표이사와 강국현 커스터머 부문장, 박종욱 경영기획 부문장, 윤경림 그룹 트랜스포메이션 부문장, 김철수 KT 스카이라이프 사장 등 16명이 후보로 나섰습니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선 자문단이 후보를 압축하면 다음 달 KT 이사회 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된 후보가 오는 3월 말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차기 대표이사로 결정됩니다. KT를 시작으로 확고한 대주주가 없는 소유 분산 기업에 대해 주주권 행사에 적극 나서기로 한 국민연금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견제는 필요하지만 관치를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은행권의 영업관행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TF가 내일 출범합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5대 시중은행의 과점 체계를 해소하겠다며 칼을 빼들었는데요. 실질적으로 경쟁을 촉진할 효과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지선 기자입니다. 은행권의 경영과 영업관행을 개선하겠다며 TF가 내건 중점 과제는 모두 6가지. 이 가운데 최우선순위는 시장 경쟁 촉진과 구조 개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꼬집은 5대 시중은행의 과점 시장을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은행들이 예대금리를 책정할 때 이러한 과점적 지위를 활용하여 손쉽게 사상 최대의 이자 수익을 시현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우선 최저금리 검색 엔진으로 볼 수 있는 대환대출 플랫폼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정부의 적극적인 도입 의지에도 금융사별로 이해관계가 엇갈려 추진이 시원치 않았는데 대형사 중엔 신한은행이 플랫폼 출시를 발표하며 발빠르게 나섰습니다. 신규 은행의 시장 진출을 허용하는 방안도 논의될 전망입니다. 현재 은행업은 까다로운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단일 인가체제인데 이를 중소기업, 소매금융 등으로 세분화해 진입장벽을 낮춰주는 세부 인가 방식이 거론됩니다. 카카오뱅크, K뱅크, 토스뱅크에 이어 제4의 인터넷은행을 도입하는 안과 혁신 기술을 갖춘 핀테크 기업의 금융산업 진출을 확대하는 방안도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디지털 전환 및 빅플러 현상에 대응하여
금융 부분에 역동적인 혁신을 지원하겠습니다. 데이터 전문기관을 추가 지정하여 금융 데이터 산업의 기반을 확충하고 다만 은행 수가 늘어나도 기존 은행의 관행 개선이나 소비자 권익 향상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지적도 많아 실질적인 효과를 뒷받침할 대안이 나올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경북 구미가 정부의 반도체 특화 단지를 유치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인프라가 갖춰진 데다 전후방 산업이 포진해 있는 만큼 전문 인력 양성에 힘을 모아서 정부의 긍정적인 움직임을 끌어낸다는 방침입니다. 김근우 기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연구소와 대학까지 반도체 하나를 키워드로 한자리에 모여 손을 맞잡았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반도체 특화단지를 경북 구미로 유치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한 겁니다. 한때 우리 경제 발전의 중심지였지만 심각한 수도권 집중 구도 속에 활기를 잃은 구미를 다시 한번 반도체 수도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내놨습니다. 풍부한 공업 명수와 안정적인 전력, 또 넓은 부지와 신공항을 활용한 수출을 강점으로 내세웁니다. 우선에 구미의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모두 참여하고요. 이 반도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연구기관, 또 대학, 또 지방정부가 함께 지원하는 그런 업무 협약이 되겠고. 첨단 산업의 핵심은 결국 인력. 수도권이 아니라는 이유로 고급 인력을 채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으려면 맞춤형 교육이 필수적입니다. 그런 만큼 교육기관은 물론 연구기관과도 손을 잡고 10년간 전문 인력 2만 명을 양성하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지역 인재를 지역에서 양성을 하고 지역의 좋은 기업에 직장을 갖도록 하는 선순환 체계를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지역의 고등학교, 지역의 대학교와 함께 특화된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무려 10개가 넘는 지방자치단체가 앞다퉈 유치에 뛰어들며 경쟁이 과열된 반도체 특화단지. 과거 우리 경제의 심장 기능을 했던 구미가 반도체를 무기로 부활의 날갯짓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천연기념물인 겨울철새 독수리가 농약에 중독돼 목숨을 잃을 뻔했다가 건강을 되찾아 자연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농약에 중독돼 죽은 동물의 사체를 먹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런 피해가 올겨울에도 적지 않게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좁은 우리에서 나온 독수리가 커다란 날개를 퍼덕이며 하늘로 박차오릅니다. 힘찬 날개짓으로 비행을 시작하고 순식간에 시야에서 사라져버립니다. 지난달 27일 세종시 전동면의 한 농경지에서 구조된 독수리가 건강을 회복해 다시 자연으로 돌아갔습니다. 발견 당시 독수리는 제대로 걷지도 못하던 상태로 농약에 중독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농약에 중독돼 죽은 동물 사체를 먹은 거로 판단됐는데 먹이를 빼낸 뒤 2주간 약물 치료와 비행 훈련을 거쳐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오염된 먹이원을 소화기관에서 빼내는 것이 가장 주요했고요. 그리고는 주사 처치와 수액 처치 등을 통해서 농약을 최대한 빨리 배출시키도록 하였고, 독수리는 천연 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으로 우리나라에서 겨울을 나는 철새입니다. 안개가 낀 날 전선 등 인공 구조물과 부딪혀 날개 등을 다치는 경우도 있지만 이들에게 가장 위협적인 건 농약 중독입니다. 최근 4개월 동안 충남에서 구조된 독수리만 29마리, 이 중 절반 넘는 수가 농약 중독 증상을 보였고 3마리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세종시의 경우 최근 1년 새 독수리 등 약 300마리의 야생동물을 구조해 자연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야생동물들이 농약에 중독되지 않도록 그 농약 관리들을 이제 철저히 잘 하도록 이제 농민들에게 이제 안내하고 야생동물들이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자연으로 돌아간 독수리에는 추후 관찰을 위한 인식표가 부착됐으며 무리에 잘 합류하면 다음 달쯤 몽골로 날아갈 거로 보입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최근 더 잦고 심각한 기후위기가 전 세계를 덮치면서 미래 세대에 대한 걱정과 함께 다시 건강한 지구를 되찾기 위한 각국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날씨학 개론에서는 전 세계 약속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지난해 발생한 기후 변화를 살펴보면서 미래의 지구를 예측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